어, 호두의 냉해 피해 총정리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4월에 오는 그 냉해 피해를 무조건 넘기고 보야 됩니다. 첫 번째 재배하면서 가장 첫 번째 겪는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재해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넘기고 보자라고 하고서 그 밑에 최대 지연 전략은 지연 전략이 뭐겠습니까? 새순을 늦게 나오게 하는 방법과 꽃이 늦게 피게 하는 방법, 요것이 어떤 냉해 피해를 지연하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냉해 피해 정의가 낮은 온도 영상 3도 이하가 지속되면 호두의 새순과 꽃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했죠. 이것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시베리아 오츠크네해에서 내려오는 고기압, 여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늦게까지는 5월 초까지 그 시베리아 고기압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실수 재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는 풀 관리를 하기 싫고 또 나무가 더 잘 자란다고 해서 멀칭 재료를 사용하는 그 원인이 냉해 피해를 극대화시키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정 비닐하고 접초 매트. 외국의 어느 동영상을 보더라도 검정 비닐 세운 것은 한 사람이 좀 세운 걸 봤지만 나머지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고요. 이런 상태예요. 아무도 세우지 않아요. 초생 재배를 합니다. 초생 재배. 근데 우리 한국에서만 멀칭 재료로서 검정 비닐과 접초 매트를 사용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럼 이것을 만약에 이제 냉해가 이제 내일 기온이 영상 한 3도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밤새도록 물 분사하고 그 전 가을서부터 추비로 이제 인삼비를 주고 또 그 전에 이제 또 어떤 냉해 도표하기 위해서 약을 살포하고 이러한 어떤 우리가 이제 뛰어들어서 일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 해로 마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매년 해야 하는 일인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까지 하면서 호두 재배, 가실 재배를 해야 되냐? 전 노골적으로 않겠습니다. 차라리 냉해 피해 안 오는 감이나 밤을 심겠습니다. 감도 서리 피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냉해 피해는 안 입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차라리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제가 직접 재배 뛰어들고 어떤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최대한 지연시키자. 냉해가 오는 것을 좀 지연시키는 방법을 찾자라고 한 게 제가 이제 상고 연구하는 그런 결과인데 인위적 방류로 지중 온도를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3월달 15도, 20도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면 이미 뿌리들이 작동을 해서 새순 피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중 온도를 낮추자는 것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종이박스, 그 다음에 열반사 단열재를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그걸 깔아줌으로 인해서 새순이 나오는 것을 열흘 이상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연구했다기보다는 제가 살펴본 그 견해입니다. 그래서
새순을 늦게 발화시키는 방법에서 또 흰색 페인트도 활용한다. 이게 좀 사람들이 좀 동해 방지, 냉해 방지 하지만 흰색 페인트를 칠하는 요인도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이제 이 나무가 크면은 이제 남쪽이나 서쪽에서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잖아요. 그럼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표현을 뭐 하냐면은 거기다 이제 살충제를 타서 흰색 페인트를 칠하면 그 나무에 껴서 동면하는 해충들을 죽인다라는 거죠. 걔네들 박멸이라 하죠. 나무에 붙어서 동면하는 것을 박멸할 수가 있고, 또 그 햇빛 쬐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물이 올라왔을 때, 낮에는 물이 올라오고, 밤에는 얼고, 이렇게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그 나무가 세포 손상이 오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방지를 한다. 라고 해서 흰색 페인트를 좀 칠하는 듯 싶어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근본적으로 흰색 페인트는 어떤 그 냉해 방지 분명히 도움은 주리라 보지만 저는 이것이 고온 피해에 방지할 수 있는 더 큰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흰색 페인트 칠하는 방법이. 우리는 인위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자연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자면은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재배하고자 하는 것이 해발고도 400m 이상이면 재배하세요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이하는 신중을 기하십시오. 그리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워요. 상당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많은 그 질문과 문자 메시지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최근에 진짜 한 분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뭐냐면 어떤 문자가 왔냐면 자기의 산이 해발고도가 100에서 220m라는 게요. 그분이 이제 체크한 결과. 그래서 임업에 관련된 교육 40시간을 받고 거기에서 강의한 그 박사님이라고 표현했더라. 박사님한테 별도로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의령에 사시는 분인데 그 상담을 했더니 외성우드를 심으라고 했다는 게요. 그래서 외성우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제 유튜브를 보고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되겠냐, 품종은 어떤 걸로 해야겠냐라는 그런 고민에 빠진 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박사님께서 외성우드가 요즘 좀 뜨고 있으니까 심으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외성우드 품종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언제 심으실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고려 중이래. 잘 됐다. 그러면은 내년 4월서부터 심으려고 하는 그 인근으로 해서 한 주변 20km를 돌아다니면서 호두 상태를 봐라. 그런 다음에 선정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답입니다. 그 지역에서 안 되는데 내가 심는다고 내 건 딘다 라고 하는 억지로 심지를 말라는 게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요. 왜냐? 터키라든가 신장 위구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얘네들은 평균 해발고도가 1000m에서 1500m, 그러니까 평균 1200m에서 재배하는 게요. 제가 400m라고 한 것도 정말 3분의 1로 줄인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250m 이하인 경우에는 진짜 북동향에 250m 정도 되면 북동향에 임야라면 심으라. 그리고 그 밑에는 250m 이하는 재배 불가로 정의를 하자라고 한 겁니다. 예. 제가 1년에 관찰을 했잖아요.
예? 220m, 230m까지 관찰했잖아요. 250m 안 됐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왜 내가 심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 사람들이요, 몇 개 열렸다고 하는 게 뭐냐면 2차 성장할 때 5개, 10개 열린 것이 열린 게요. 근데 유튜브를 보면은 사실상 우리는 우리 임업인이 너무 착하고 너무 귀에 약해요.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혹하고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재배할 수 있어. 이러한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유튜브에 보면은 6년 된 생인데 20kg를 딴다. 여러분 1kg 따려면 그 호두가 몇 개가 필요한 줄 알아요? 80개가 필요해요. 그럼 20kg를 딴다면은 몇 개, 1600개가 열렸어야 된다는 게 한 나무에, 6년 된 나무에. 예? 거기 나무 보면은 몇 개 열리지도 않았는데 20kg? 물론 생피까지 하면 20kg 딸라나 모르겠죠.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게요. 여하튼 호두알 80개가 돼야 1kg가 되는 겁니다. 6년 된 거에서 무슨 1600개가 열렸다라는 게 가지 다 찢어지죠. 키 2, 3m 된 게 1600개 열렸으면 그 나무가 온전하겠습니까? 예? 땅바닥이 다 부러지고 다 야단 법석을 났죠. 그런 말에 우리가 혹한다라는 게요. 급히 생각할 거 없어요. 호두는 급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 실패하지 않는 호두 산업의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는 게요.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대로 6년 된 호두나무에서 20kg 수확이 될 것 같습니다. 와, 1kg 얼마인데? 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도 호두 판매상들이 3년 뒤에는 5kg 따고요. 뭐 5년 뒤에는 뭐 10kg 따고요. 뭐 7, 8년 되면 30kg 땁니다. 제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30kg면은 산바늘이 2,400개, 키는 자그마치 4, 5m 킨다는 놈이 2,400개를 매달고 있겠습니까? 그걸 믿어요? 우리 현실 직시하는 그런 그 똑똑한 임업인, 저같이 무식해가지고 크게 일을 확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똑똑한 임업인 깜보지 않는 놈들이 저 사람 호두 심어? 깜봐요. 제 호두 한다더니 참 몇 개 못 땄다고 나중에 깜봐요. 무시당해요. 그러지 맙시다. 현실을 인식해야 되는 게요. 저는 의령에서 문의하신 분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74세 되신 분이에요. 그 상담을 했더니 박사라는 분이 외성호두를 권유해 줘서 외성호두를 심고자 유튜브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74세 된 분이 그걸 산을 16,000평을 개간해서 거기다 외성호두를 심는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무조건 심으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행히 올가을이 아니고 올 가을은 지났습니다만은 내년 봄도 아니고 내년 가을에 심을 거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예, 선생님 1년간 4월 달서부터 선생님 주변에 해발고두도 저는 상당히 고마운 게 모든 사람이 문의할 때 나는 산이 해발고두 얼마입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는데 진짜 저는 큰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문의하는 모든 사람이 제 사는 해발고두가 얼마입니다 라고 저한테 문의를 줘요. 제가 이 해발고두라는 소리를 호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이 알려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좀 큰 뿌듯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령 그 선생님도 저한테 의뢰를 할 때 제 산이 해발고두 100m에서 220m입니다. 최저가 100이고 이럴 때 와, 내가 큰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내년 가을이라 해서 좀 더 주변에 호두 생산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지만 뭐 당장 한번 보고 싶다고 한번 올라온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조건 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결해 나갑시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이 카운셀러 상담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운셀러는 그 내담자들이 믿어요, 상담자 말을. 예, 어느 정도로 믿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목사님이 하는 말을 전체적으로 믿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내담자는 카운셀러가 얘기해 주는 말을 절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역 가치로 여기고 그 사람 말을 주시합니다. 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저 사람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상담을 할 때 저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하세요. 심으세요. 심어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호두를 권유하는 사람도 조심해야겠지만 또 그것을 호두를 재배해서 상담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빨리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가 이게 그 오래되다 보니까 깨졌어요. 그렇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호두 재배인들이 가제가 있습니다. 해발 고도에 따른 호두 작황 현황을 빨리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호두 재배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품종별로 해줘야 돼요. 지금 예성호두 종자가 얼마나 됩니까? 기존 또 실력이라든가 토종 종자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야 돼요. 다 파악을 해서 해발 고도 50m 때 수확량은 3년 후에 얼마고 4년 후에는 얼마고 5년 후에는 얼마고 6년 후에는 얼마고 7년 후에는 8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 통계를 빨리 최소한 10년 동안 10년 내의 생산량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길게는 30년까지 파악을 해놔야 돼요. 이건 매년 한 세대를 거쳐서 다 해야 돼요. 해발 고도 50m, 100m, 300m, 400m, 500m, 600m, 700m까지는 다 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한국에서 호두 농사에 가장 적합한 품종이 무엇이고 해발 고도가 얼마였을 때 가장 수확량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 호두 재배하는 사람들이 파악을 해놓지 않으면 정말 해발 고도 100인데 난 그냥 호두 재배할 거야 라고 뛰어드는 그런 무모한 일을 우리는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호두 농사, 제 유튜브를 보고 호두를 재배하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재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과제를 갖고서 임해야 된답니다. 이건 개인이 못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호두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협회를 만들어서 국가에 건의를 해서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국가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호두 협회, 호두 연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지 않은 게요. 뭐 했을 땐 농약 뭐를 해라. 접목은 이렇게 하는 거다. 어디 신령이라는 나무를 심어라. 이런 것만 했지. 그 사람들이 엉뚱한 연구를 해댄 게요. 그 시대에 맞게 탁탁탁 새로운 품종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수확량 파악, 고도별 수확량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분들이 몰랐던 건지 하기 싫어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빨리 건의를 해서 이 답을 찾아나가야 됩니다. 호두 성공하려면 해발 고도 얼마에서 각 연별 수확량은 품종별 수확량을 딱 파악을 해서 당신 고도가 거기야? 그러면은 당신은 거기서 진짜 호두를 해야겠어? 그러면 당신은 품종 이걸 하시오. 이것을 찾아내 주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냉해에 관련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겁니다. 근데 실은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호두뿐만 아니라 모든 가시를 재배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시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여기 이제 호두를 하니까 호두에 관련돼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을 저번에 이제 빔 프로젝트로 써다 보니까 먼지서 촬영하던 글씨는 안 보이고 이래서 말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시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도와 가시수제반 위도와 기운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토종이 아닌 작물이라면 반드시 재배 품종, 원산지에 따른 특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냉해 피해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고요. 품종 선택이 왜 중요한 건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지 않느냐. 자, 위도와 기온의 이해. 여기 런던 있죠? 런던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여기 이제 동경이 우리 한국 서울 여기 있잖아요. 우리 서울의 위도가 37입니다. 런던의 위도가 한 51 정도 돼요. 그러면은 서울하고 위도가 약 한 14도 정도가 차이 납니다. 위도 1도는 111km입니다. 14도면은 1550m 위지방에 런던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게 틀리잖아요. 위도가 적도로해서 90도, 저 남반구로 또 90도 해가지고 180도 때 위도가 낮으면 온도가 높고 위도가 높으면 기온이 낮다. 이게 논리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보실까요? 여기 기상청에서 나온 건데 1월달 평균 최고 온도를 봤을 때 한국 서울 1월달 영하 5.9도, 그 다음에 최고 1.5. 그럼 런던은 최저가 3.1도, 8.1도. 틀리잖아요. 그죠? 왜? 위도가 1550m 위에 있는 영국이 최소한 위도가 낮은 우리보다 훨씬 추워야 되는데 안 춥단 말이에요. 이거 기온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베이징은 우리보다 위도가 약 한 1, 2도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이징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영하 9.4. 위도가 높기 때문에 온도는 1.6. 도쿄는 우리보다 위도가 낮잖아요. 위도가 낮으니까 위도가 35, 도쿄가 우리 서울이 37, 그러니까 2.5도. 그 다음에 9.9도, 최고가 9.9. 프랑스, 영국 바로 옆에 있는데 위도가 48이잖아요. 근데도 우리 서울보다도 더 낮아야 되는데 2.5, 6.9. 그 원인이 뭐냐? 걔네들은 해양성, 적도에서 불어오는 해양성,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시계 반대말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바람이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륙풍, 중국에서 불어오고 또 3, 4월에는 시베리아의 오츠크네에서 불어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날씨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략 이해를 하고 보야 돼요. 그러면 우리 호두가 나온 게 이제 뭐 페르시아, 연해, 그다음에 터키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후를 먼저 파악하고 원산지를 알아야 되니까, 품종에 대한 원산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좀 여기 대략 저번에도 이게 것이었는데 50서도면 영국이 한 여기 정도 있겠네요. 이 편서풍에 의해서 온도가 높은 거고, 우리 서울 37 뭐 한 이 정도 위치 되겠네, 그죠? 37 이렇게 이제 위치된 상태에서 어떤 그 위도와 기온과는 이러한 좀 차이점도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자고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왜냐면은 반드시 조금은
그 내가 재배하는 거에 대한 그 특성, 기온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재배 품종 원산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것은 제가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지금 전 원산지가 그 터키라고 하는 부분들, 예, 사과 재배하시는 분들, 예, 우리나라 1897년 미국 성기사가 터키산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재배 시작했고 72년도부터 외성 사과가 보급됐죠. 예, 발칸반도 고도가 1500m 이상에서 재배하는 거죠. 예, 아라산 5135m 막 이런 데서 사과 외국 동영상 보십시오. 진짜 예, 아라산 거기서 따가지고 예, 쭉 밑으로 막 내려서 실어서 보내잖아요. 그런 데서 사과 재배하는 게 산 꼭대기에서 재배해가지고 밑으로 보내주는 게요. 우리는 참 밭에서 편하게 하지만 그렇게 재배할 외국 동영상을 걔네들 원산지 동영상을 보면은 와 저렇게 재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실 겁니다. 오늘 체리도 터키 앙카라 뭐 이런데 이스탄불 이런데 위도가 40에서 41도에서 재배하는 거고 감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요 뒤는 이제 다 넘어가고 자 호두 중동의 티그리스강 바그다드 유프라테스강 뭐 바그다드는 위도가 40일 우리보다 한 500m 위죠. 터키 아르메니아 공원 평균 고도가 1500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이라크 남부 티그리스강과 합류해서 페르시아만 2700km까지 터키, 시리아, 이라크로서부터 발원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400이라고 한 것은 최소 400은 뛰어야 되지 않냐. 그래야 호두 재배한다고 뛰어들어야지. 그렇지도 않고 뛰어들면은 맨날 2차 성장할 때 매달린 거 한 그루에서 한 10개, 15개 따고 말 것 같은 걸 뭐하러 합니까? 예. 제가 외성호도 봐가지고 참 반가워가지고 갔지만은 한 낭비에 10개 이상 매달린 거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 좀 고민해서 우리가 저 호두 재배도 선정해.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 파악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 파악을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를 놓고 이제 우리가 위도 관계를 또 이해해서도 또 안 돼요. 나는 강릉이니까 뭐 김천에서 호두가 잘 돼? 영동에서 나는 위도가 걔네들보다는 2, 3도가 높으니까 나는 무조건 심어야겠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에서 설명하지만은 이 항매산하고 소백산 진달래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합천의 항매산 1108고지인데 5월 1일날 2일날 올해 기준 진달래 축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단양 소백산 1439m인데 5월 29, 30일 꼭 한 달 후에 진달래 축제가 있었어요. 300m가 높고 위도상으로는 한 1.23도 한 이 정도는 안 가고 한 1.7 정도 가겠네요. 그 높은데도 한 달 만에 진달래 축제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요런 관계를 잘 보여야 된다는 게요. 우리가 이제 제가 여기 넘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런 이제 우리 태백산맥이라든지 소백산맥, 천연산맥, 노릉산맥 이런 위치를 내 농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형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게 우리나라 산맥에 대해서 좀 넣어본 거고요. 자, 동일위도 기온을 한번 여기만 보세요. 동일위도 기온 차이를 합시다. 어제 날짜 2021년 12월 18일 인천이 어제 영하 7도였습니다. 강릉은
1도였습니다. 예. 위도가 저 강릉하고 인천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강릉서, 야, 인천서 재배하는 거니까 강릉 나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자는 거죠. 왜냐하면 태백산맥, 속리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덩어리 타고 경주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 산맥이 우측편에서 불러오는 시베리아 바람을 막아주는 방면이 있지만은 강릉은 그 동해안의 해류에 의해서 온화하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게요. 예를 들어서 자, 걔네를 보지 말고 진달래로 가볼까요? 진달래, 제가 이쪽이니까 대전이니까 봅시다. 대전이 3월 24일 날 올해 기준 진달래가 개화를 했습니다. 강릉 3월 24일 날 개화를 했습니다. 인천 3월 27일 날 개화를 했습니다. 예. 춘천 4월 2일 날. 예. 더 틀리죠? 영서와 영동의 차이. 바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요. 예. 그러니까 과실 재배를 하더라도 나는 사과인데 이것 봐라, 사과 요즘 청주 충주 막 이쪽에서 재배를 많이 하니까 또 이쪽하고 강릉 사람의 또 생각이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벚꽃 개화식이 이거 등고선에 의해서 같이 피는 등고선에 의해서 대략 이 형태로 보면 된다라는 건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기로 할게요. 개화식 정리. 자, 지금 인전 기후에 대해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냐. 예, 이거 중요한 얘기잖아요. 위도가 미치는 것은 확실해요. 지리적 요인으로서 위도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위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산맥이라든가 이런 지형적인 거에 있어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한 지역의 어떤 그 수륙분포, 우리는 전 삼면이 바다니까 그 지역을 또 수륙분포로 볼 수가 있지만 그 내부에서도 커다란 그 호수들이 있으면 그 지역하고 또 다른 데도 기온 차이가 나는 게예요. 예. 산맥은 절대적으로 미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호두 재배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과실수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발 고도를 갖고 평가를 하는 게 거의 재배 품종을 선택하는데 거의 맞아떨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해발고도를 하는 듯 싶습니다. 예. 뭐 해류, 그다음에 뭐 전선 기압, 이것은 큰 2, 3일 왔다 가는 그런 영향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해발고도가 과실수 재배하는 데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별 위도 이건 참 중요한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해상고도에 따른 온도차 한번 알아봅시다. 이것도 왜 이것은 또 알아야 되냐면 지금 재배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예. 자, 지상으로부터 100m 고도 상승하는데 0.65도가 온도가 낮아집니다. 예. 그래서 1도가 낮아지려면 153m 위, 153m 위, 지금 여기가 20도다. 그럼 19도 되려면은 153m 위 가면 19도가 돼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겨울과 같이 이런 때 같이 찬바람 막 내려오고 할 때는
또 틀립니다만은 대략 이렇게 보면은 거의 맞아 떨어진다는 게요. 그래서 예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고도 100m 농원 온도가 20도입니다. 예. 지금 온도가 내가 지금 내가 있는 데가 100m의 고도예요. 여기 온도가 지금 20도예요. 그런데 내가 400m로 올라갔을 때 400m의 농원의 온도는 얼마인가?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농원에 여기에 맞지 않는다면 그 맞는 농원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실험적으로 했잖아요. 제가 저 몇 그루 갖고 연구한 데가 이제 그 논산 양촌이잖아요. 해발고도 80m. 근데 거기서 온 185가 올해 4월 5일 날 냉해를 입었잖아요. 저 해발고도 340m로 올라갔잖아요. 금산으로 갔잖아요. 거기 가면 안 입을 것이다. 4월 13일 날 오는 해발고도 입지 않을 것이다. 갔잖아요. 바로 이렇게 찾아가야 된다는 게예요. 그래도 저도 불안한 게예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노력쯤은 해주고 그들의 그 성장을 지켜보자는 거죠. 자, 고도 300m가 중과했잖아요. 그죠? 예. 1.95도 났습니다. 예. 바로 여기가 100m가 20도일 때 400m 고도는 18.5도라는 게예요. 대략 2도의 차이를 보인다라는 거죠. 예. 왜냐면 100m는 0.65라고 했잖아요. 300 곱하기 0.65 하면은 1.95 나오잖아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게요. 이해하고 있을게요. 하지만은 그래도 왜 해발고도가 갑자기 나오고 온도차를 알아보자라고 얘기해서 이 유튜브를 처음 보는 사람은 이런 거구나 라고는 직감하라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요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나라든 예? 멀칭을 호두 재배하는데 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으세요. 100%안 합니다. 100% 검정비누 씌워놓고 잡초매트 안 해요. 터키, 이라크, 시리아,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조지아주 많이 재배하는데 검정비누로 잡초매트 씌워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유독 우리나라만 하고 있어요. 자, 풀 때문에 그런다는 사람이 많아요. 풀 그거 관리하기 힘들다. 그거 관리하기 힘들으면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그 농사를 집니까? 제가 실험해서 보여드렸잖아요. 표준 온도와 지표면 온도와 그 다음에 그 열반사 단열재 온도와 종이박스 온도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호두나무는 무조건 지중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걔네 원산지가 추운 곳이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저께인가 17일 날인가 우리 한국 영하 1도일 때 걔네들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영하 12도 13도잖아요. 신장 위구로. 지중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무조건 낮춰줘야 됩니다. 춥게 놔줘야 돼요. 3월달, 4월달도 춥게 놔줘야 돼요. 그래야 새순이 늦게 나온다는 게요. 자, 그럼 이들이 검정비누와 잡초매트, 땅속 수분 유지한다, 잡초 발생 억제한다, 땅이 굳어지는 걸 방지한다, 토양 유실 방지한다,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뿌리를 보호한대요. 급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왜 뿌리를 왜 보호해요? 멀칭 속 온도는 자,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표준 온도가 우리나라 35도 나갈 때 지표면 온도는 52도 나갔어요. 열반사 단열재 속은 41도였어요. 모든 식물의 임계 온도에서 30도가 넘으면 고온폐를 일으키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여러 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온도계가 55도까지 표기된다고 했잖아요. 온도계가요, 55도가 넘으면 깨져버려요.
터져버려요. 측정이 불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65도, 70도 나가는 게요. 그 뿌리가 온전하겠습니까? 무슨 뿌리를 보호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나 몰라도. 그 뿌리 보호는 아니다. 그럼 제가 추천하는 해결은 종이박스나 열반사 다닐 때는 뿌리 보호합니다. 토양 유실 방지합니다. 땅이 굳어지는 걸 방지합니다. 잡초 안 나옵니다. 땅속 수분 그대로 그것도 유지해 줍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장단점을 다 보완할 수 있는 초생재배, 토끼풀 자원형, 헤어리비치 이런 것을 활용하자. 예. 냉해 방지하는 것은 그 주변의 풀들을 잘 나오게 해주는 게요. 그러면 거기 우리가 이제 그 지표면 온도가 아마 그 풀 같은 거 안 났을 때 52도지만 제가 풀숲의 온도를 작년에 제일 나겠는데 상고 온도계가 저기 저 비닐 속에 넣은 게 다 깨지고 2개 사가지고 넣으면 깨지고 해서 그 속을 못 쟀지만 잡초 같은 걸 키움으로써 땅속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지만 더 좋은 것은 종이박스 깔아놓고 열반사 다닐 때 해놓고 페인트 칠해놓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는 게 제 견해인데 제가 올 한 해 더 연구해서 내년에 확실하다,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부분. 예, 뭐 이런 거 제발 묘목 파는 사람한테 이거 질문하지 마세요. 이제 창피죄 걸립니다. 3년 후 또는 10년 후 수학에 관련된 이 품종 몇 킬로 따나요? 이거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요 3년 후 5kg 따지 않을까요? 10년 후 30kg 딴다고 해요. 30kg? 여러분 믿습니까? 질문하지 말라는 게 30kg를 따려면 80개가 매달려야 되잖아요. 기죠? 1kg에 80개잖아요. 3판이 이제 2,400개가 매달릴 나무가 어디 있어요? 키 5kg, 저 5m 자라는 녀석에 믿지 마세요. 500평 밭이 있는데 몇 그루 식재 가능한 거예요. 이 품종은 동해나 냉해, 병충해 강화도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동해, 냉해, 병충해 물론 강한 게 있겠죠. 하지만 새순 늦게 나오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주는 게 예? 냉해 방지하는 거고요. 고온 피해 방지하는 겁니다. 호두 고온 피해는 제가 처음으로 언어 사용했다 했잖아요. 예, 반드시 고온 피해입니다. 예.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반드시 이제 호두를 재배해서 파는 사람한테도 우리는 이 질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농원 고도가 몇 미터인데 내 3월달 내 농원의 온도는 막 최저 온도가 얼마고 최고 온도는 얼마고 평균 잡아서 얼마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권유해 주신 품종은 새순이 이 정도에 언제쯤 나올라나요? 이런 것 정도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질문하는 이제 사람에 대해 그 호두 판매하는 사람도 얼굴 벌개져가지고 답변 못하죠. 다 위 것도 3년 후 수확이 얼마냐, 뭐 500평인데 몇 그루 심어야 되냐. 이것은 그 사람들 뒤지도 않는 말들 다 해요. 이거 믿지 말고 3년에 저도 몰라요. 몇 킬로 탈지. 안도 모르는 게요. 자기네들이 따봤습니까? 뭐 유튜브에서 20kg 딴데. 와, 그럼 20kg는 청피까지 해서 20kg면 그 몇 개나 되겠어요. 예? 호두 한 그루에서 예? 80개 따면 20kg 드릴게요. 그럼 1kg 하자고 호두나무 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정말
저기 6월 달에 했던 걸 다시 한번 많은 사람이 질문해서 얘기했는데 농원 저온 피해 정말 지연시켜서 호두 재배 첫 번째 부닥치는 냉에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세순 늦게 나오는 방향으로 틀을 잡고서 호두 재배에 좀 전념하면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정말 200m인데 나 호두나무 심을게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품종 선택하십시오. 다른 품종 선택하십시오. 예. 나 논인데 밭인데 나 호두 재배 할래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예.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고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이러한 결과들이 정말 호두가 새로 품종이 들어왔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조금 2, 3년만 더 지켜봐도 답은 나올 겁니다. 지켜보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